있습니다. 증시가 연일 연저점을 다시 쓰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경제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마저 불안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좋지만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산업들을 차례로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회장과 행장을 겸임하는 안건을 다음 달 초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인 정부는 겸직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시적인 건지 본격적인 하락인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가 오늘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악화되면서 경제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 바닥 민심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 민심의 최전선에 선 택시기사들의 경제 진단은 싸늘합니다. 손님은 너무 없어. 최악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지지는 느끼지 않고 손님 때문에 가서 이제 경기 안 좋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년째 내리막길인 대형마트는 올 들어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용 한파,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대신 경기가 나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로또 복권 판매는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죠. 이거 사면은 뭐 여행 가자, 뭐 차 한 대 사줄게. 제 월급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복권이 그나마.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5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여건마저 나빠져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앞으로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신호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이 되지요. 정부는 개별 소비세,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이처럼 경기 침체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금이나 보험을 중도에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백모 씨. 3년간 부은 적금을 우여곡절 끝에 이달 말 수령합니다. 올 들어 중도 해지도 수없이 생각했다는 백 씨는 목돈이 마련되면 자녀 결혼 자금 대신 생활비로 쓸 계획입니다. 내일 모레면 만기되니까 아들 자금, 결혼 자금 위해서 좀 놔둬야 될 형편인데 발등에 불 꺼야 되니까 생활비 하기가 빠듯하다 이거죠.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만기 전 해지한 예적 금액은 총 52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 2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도 해지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 올 생명보험 신규 가입 액수도 줄어 지난해보다 41%나 줄었습니다. 고용시장 위축에 소득이 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계의 소득 증가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업의 투자라던가 고용시장 위축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제조업, 자영업 침체에 고용마저 부진해지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적금과 보험을 깨는 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공포가 우리 주식시장을 점령했습니다. 각종 대내외 불안 요인들로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약간의 자극만 가해져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양새인데요.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시황판에 주가 하락을 알리는 녹색불이 가득 켜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6.15포인트 떨어진 2027.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020선까지 곤두박질 친 것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에만 1,7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이달 들어 팔아치운 액수만
4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IT 기업 실적 부진과 국내 성장률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투매 심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실적이 나빠지면 한국 실적도 같이 나빠지는 게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기업 실적이 같이 나빠질 수 있는 부담이 있는 거죠.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즉 환차손에 대한 우려도 외국인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보다 3.9원 오른 1141.9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대내외 악재에 국내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상당 기간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정부가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군수송기 한 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용기 투입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묶여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조속히 빼내올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수용기를 파견하는 안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군 수송기를 통해 사이판에서 40분 거리인 괌으로 이동하고 괌에서 한국까지는 우리 민간 항공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군 수송기를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은 주택과 도로가 파손되고 식수와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더딥니다. 기간시설까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기하고 물이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소형 발전기들 같은 경우 지원이 되면. 사이판의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조속히 파견하고 필요 물품과 상비약, 식수, 발전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우리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가 불안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벌써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먼저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또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반도체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전체 누적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대기업 정부와 달리 중소업체에는 벌써 위기감이 닥쳤습니다.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비에 대한 투자 기반은 올해부터 이미 감소세예요. 작년에 피크를 찍었고요.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감소세에 있습니다. 메이저 장비 기업, 메이저 소재 기업들이 투자 안 하게 되면 저희 매출은 당장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D램과 낸드 플래시 반도체 가격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곧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이를 불확실한 기대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산량대가 둔화될 거라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좋았다가 내년 떨어지면 매출 투자 속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말로는 지금 말입니다. 이뤄놓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사태를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겠지만 협력업체들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중국처럼 산업계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들은 각자 먹고 살 길을 마련하기는 급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수출의 버팀목 반도체에도 황색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햇볕이 쨍쨍할 때 우산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정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부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우리 업체들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60% 가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 시장 상황에 따라 우리 업체가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의 부침이 큰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2006년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는 호황을 맞이했지만 2년 뒤는 급강하했다가 다시 호황을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 실적이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전략을 배우던 중국이 경쟁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의지를 갖고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분명히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생사래건 투자 경쟁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등에 170조 원을 투자하고 한국 반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우리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앞선 기술력만 믿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비메모리 부문 인재를 육성하고 긴 안목으로 장비업체 발전 유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불안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반도체 호황 끝난 겁니까? 일단은 답을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슈퍼 호황이다라는 이 말의 성격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호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에서 말하는 그 호황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수요는 크게 보면 감소세에 접어들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황이라고 하면 수요가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급이 따라가면서 이익 창출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반도체 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과거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D램의 수요는 매년 40에서 50%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가 지난 2015년 이후 20%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2017년 이후에 증가세는 미미한 상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공급의 부족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점차 전환된 시점에 왔고 사실은 이미 가격 하락은 작년 11월부터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전환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뿐만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는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실적 하락과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더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도시바 등 기존 업체들 그리고 중국의 업체가 메모리 공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하락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 속도는 이 외부의 영향에 달려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우리 IT 전자업계 전반에서 중국의 추격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기술과 인력 면에서 한 2년 남짓 여유는 있다. 우리가 그 추격을 따돌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기술 격차는 무의미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와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메모리 부문의 특성상 지금과 같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 규모를 보면은 이 속도로 2025년에는 우리의 3분의 2 수준으로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 속도와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비메모리 부분을 육성하는 것인데요. 정부도 최근에서야 비메모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투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세대 고부가 유망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는 차량용 반도체, 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파워 반도체, 또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바이오 반도체 기술 혁신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의 쏠림 현상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새도 두 날개로 날듯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 부침을 좀 덜 겪으려면
아무래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간의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반도체 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서 기자, 반도체를 우리 경제 버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이렇게 위기감이 감돌면 우리 경제, 뭐 수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네, 실제로 올 상반기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요. 20%가 넘습니다. 20.6%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락세가 본격화되느냐 이것에 대한 열쇠는 과연 4차 혁명으로 인한 신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현재 상황에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수요가 늘어야 반도체 업황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지주 회사로의 전환을 꾀하는 가운데 회장과 행장의 겸임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이사회가 이 내용을 다음 달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신설 지주사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첫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초 지주사 설립과 다음 달 7일 지주사 승인 일정에 맞춰 회장 선출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선 행장의 회장 겸직 여부 등 지배구조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주사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7일 날 인거가 나오면 그 이후로 하루 이틀 후에 바로 할 거예요. 현재는 기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르면 내달 8일 지배구조 문제와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 핵심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최대 주주로서 의견을 낸다는 계획인데 원칙은 분리가 맞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겸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치는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회장이든지 행장이든지 경영진에 앉히기 위해서 의사를 표시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중순까지 최종 후보 1인을 정하고 23일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애써 지주사 체제를 해체했던 우리은행. 이제는 반대로 지주사 체제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우리은행은 국내에서 첫 금융쥐주 회사였잖아요. 네. 당시에 해체를 했는데 왜 해체를 한 거죠? 이유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제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부실 은행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죠. 당시 이제 따져보면 한일은행과 산업은행이 이제 합병을 한 게 한빛은행이었는데 바로 이 한빛은행이 지금의 이제 우리은행의 모태가 됐습니다. 예. 합병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분을 매입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영이 안정화된 이후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을 시도를 했는데 지주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매각에 실패를 하게 됐고요.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분리 매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2013년부터 14년 사이 이제 매각이 됐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우리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자연스레 지주사 체제가 해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다시 지주사 전환을 꾀하는 거죠? 금융당국의 입장과 우리은행 스스로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에 남아있는 지분을 매각해서 공적 자금을 이제 회수를 해야 하는데 지주사 전환을 다시 추진해서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금의 단일 은행 체제로는 공격적인 투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자기 자본의 20%까지만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어서 대형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주회사 체제로 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30%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또 자회사 간 이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서 융복합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꾀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그렇다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변수는 뭘까요? 오늘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서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요. 예. 이를 두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 회장과 행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대주주로서 지배구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말을 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은행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을 때에 지주사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이 부분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이 지주사 회장 후보들만 10여 명인데 만약에 겸직이 허용될 경우에는 현 우리은행장인 손승태 행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지주사 전환 시에 자본 확충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혹은 제3자 증자가 또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앞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3,7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값이 최근 한 달 새 1억 1천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9.13 대책에 따른 여파인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이 1년 뒤 집값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1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낙폭이 지난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소비자들의 영향을 좀 미쳤고 또 주택 공급 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부정적 시장 전망은 주택 거래에 그대로 반영돼 서울 송파구는 15주,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4주, 18주 만에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조사한 이달 전체 소비자 심리지수는 2달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함께 경기 침체가 반영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떨어지는 강남 집값, 일시적인 현상인지 본격적인 하락세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황인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9.13 대책 이후 서울 집값 하락세가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나오기 전에 그 일주일 만에 0.5%씩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9.13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런 상승세가 이제 반토막으로 꺾이면서 지금은 상승 같은 경우에 0.03% 이번 주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은 건데요. 한때 가장 무섭게 올랐던 강남권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네. 규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 건데 이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의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좀 몰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 수원 이제 광교 신도시 옆에 그 메탄동이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동네인데 네. 2달 전 8.27 대책으로 바로 옆에 광교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메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중개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추석 이전에 110제곱미터가 4억 8천에서 4억 9천 하던 집들이 지금은 5억 2천에서 이제 전후로 계약이 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더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매도 우위 시장이어서 매도자가 계좌를 줘야지만 계약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 나오는 얘기가 강남 상구의 마이너스가 곧 그 모든 지역에 이제 특히 서울이죠. 서울 지역의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남권의 경우 용산과 함께 서울 안에서 아파트 값이 최고로 오른 지역이라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일시적인 잠깐 조정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8.3 대책 이후에 이 강남권 아파트 값이 한 달가량 또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락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또 오른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강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전히 강남권은 정비사업 규제 때문에 사실 신규 주택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가격 부담으로 거래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하락을 점치는 의견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강남 집값
자체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하락한 것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남시가시 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대출과 세금 규제에 지금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고 있고 또 공시지가 현실화, 이 종부세 인상안 등 남아있는 카드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도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죠.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얼마 전 국감에 나와서 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뭐 3기 신도시를 발표한다든지 공시지가를 시세에 급등한 만큼 현실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카드들이 결국은 수요를 둔화시키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약보합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LG U+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현의 LG U+ 부회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웨이 5G 장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에릭슨 등의 5G 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이번엔 법인 분리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4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GM의 독단적인 결정에 우리 정부가 농락당했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권한 행사가 무능에 가깝다는 악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GM의 기습적인 법인 분리로 다시 촉발된 먹튀 논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찬바람이 불어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오늘보다 5도나 낮아 추위가 몰려오겠고요. 광주도 내일은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기온이 더욱 낮겠는데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전북, 경북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산지로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춘천 5도로 크게는 오늘보다 5도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산지로는 눈이 날리겠고 아침 기온 울진 8도로 낮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으로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산지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9도로 오늘보다 낮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내려가는 등 날이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